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14주차 강의 녹음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4주차에 여러분들 기말고사를, 첫 시간에는 아마 기말고사를 좀 볼 수 있게 제가 시험 배정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시간과 셋째 시간에, 저희가 이제 교재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학교에서 교재를 제가 선택을 할 때, 어쨌든 여러분들과의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만, 어쨌든 다른 시간을 내서 교재를 다 공부하시긴 어려우실 거고, 그래도 수업 시간에 이것들을 좀 다 봤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욕심들이 있어서, 오늘 조금 어렵더라도 12장 공공부조와 또 13장의 이제 사회 서비스까지도 함께 1시간에 2시간 정도에 걸쳐서 같이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강의 진행을 좀 할 예정이고요. 조금 어려우셔도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혹여 이제 부족하거나 좀 궁금하신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좀 교재를 나중에라도 좀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주차에는 이제 향상 심화 교육들이 있어서 하게 되는데,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선생님들하고 고민을 좀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수업 진행은 이번 주가 좀 마지막이 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시험에 관한 부분들도 한번 학생 대표분들과 상의를 좀 해서 진행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코로나 학번이신데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학교에 오셔서 유종의 미를 좀 거두실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나실 때 좀 본인이 목적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는 이루시고 또 뜻한 바를 좀 가져가시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학창 시절이 이제 굉장히 즐겁고 희망차고 또 보람돼야 되는데, 특히 요즘에 이제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어서 학교에서 학우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거운 추억을 또 좀 남긴 것도 이제 평생에, 제 기억으로 이제 보면 이제 평생에 어떤 다시 못 올 기억이었고 소중한 추억들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저희와는 좀 다른 어떤 추억들을 가지게 되셔서 뭐 그런 감상을 또는 느낌들을 저는 뭐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서 그렇게 지내가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대학에서 공부는 어쨌든 많은 교수님들께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스스로 하시는 공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대학에서 어떤 체득했던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궁금한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들에 대한 학습 능력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하셔서 이제 현장에 나가셔서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그 기회가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느 자리에 계시든 지금의 어떤 공부하셨던 어떤 성실함, 그리고 스스로 자기 공부를 찾아가고 자기 업무를 찾아서 하는 그런 자율성을 가지고 임하신다라 그러면 어디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훌륭하신 어떤 미래의 동량으로 자림해 나갈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 정책에 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사회보장 정책의 크게 사회보험, 5대 사회보험,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5대 사회보험과 그 다음에 공공부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회서비스가 보통의 어떤 사회보장 복지국가로서의 사회보장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회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의료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까지 5가지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공공부조와 세 번째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시간에는 공공부조가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공공부조라고 흔히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과 의료급여 정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부조라고 하는 건 의미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공에서 어떤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가 바로 이제 공공부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에 대한 정책이고요.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 바로 공공부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다양한 어떤 계층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계층이 생길 수 있죠. 뭐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재난이 닥쳐서 요즘 같은 이제 사회 재난이 많은 시기에 뭐 이제 재난 상황에서 지진이나 뭐 해일이나 바닷가 해일이나 뭐 산사태나 또 장마철 또 뭐 집도 절도 없이 다 쓸려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생활 유지 능력을 잃으신 분들에게 어떤 그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공공부조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조는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이른바 선택주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뭐 보편주의 제도와는 다르게 어떤 일상생활의 능력이 부득이하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그 해당되는 분들만 지정을 해서 선택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선택주의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 조달은 우리가 내는 일반의 어떤 일반 조세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조의 대상자들은 공공부조 급여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사회보험처럼 기여를 한다거나 어떤 자신이 어떤 적립을 한다라는 것은 하지 않고요. 일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의 이전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것을 소득의 일방적 이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소득 이전은 이러한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상류계층 일반 국민 조세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상류계층의 조세를 통해서 빈곤층 또는 저소득층에게 공공부조제도에 들어가는 재원들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소득의 좀 불평등을 완화하는 즉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공부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초기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이었죠. 자신의 생계는 자신이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이 개인의 어떤 일탈에 또는 개인의 어떤 나태나 게으름, 뭐 이런 질병, 뭐 이런 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현재 사회로 돌아오면서 문제의 원인과 그 빈곤에 대한 발생 구조가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더라. 사회 변화에 따라서 사회 변화의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는 구조적이고 어떤 근본적인 어떤 결함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런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그러한 빈곤층에 대한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이제 공공부조의 정책 지향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부조의 어떤 그 실천 원칙으로는 엄격한 자산조사, 민테스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열등처우의 원칙이 좀 강조되는 그런 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전 선제 조건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산조사 혹시 우리가 국가 재원 조세로 일반 조세로 어떤 그 재정 부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감춰져 있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냥 일부러 이런 국가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내는 건 아닌지에 대한 그래서 보통 이제 점수를 계산을 하죠. 재산, 차량은 있는지, 살고 있는 집은 있는데, 뭐 그걸 재산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는지의 그런 평가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중위소득의 30% 몇 프로 이하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엄격한 자산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열등처우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자기가 노동을 통해서 사회에서 스스로의 재화를 벌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분들의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의 어떤 사회복지의 그 제공 서비스 수준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열등처우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현대복지국가에서도 이러한 어떤 그 원칙들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 사업이 대표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보험과 어떤 공공부조의 차이점이 좀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예, 바로 이렇습니다. 그 지금 표에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회보험은 이제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사전적인 대응인 거죠. 그래서 각자가 어떤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비례원리, 형평성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기 부담을 또 자산에 대해서, 자산 형성에 대해서 각자가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재원을 스스로 보험료로 납부를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수준에 있어서 적정선을 찾아가고 있는 거고요. 수급권의 성격도 사회보험의 경우는 본인이 그 보험료에 대한 어떤 그 보험료 성립에 어떤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권리가 아주 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반면에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국빈정책입니다. 어떤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좀 구하기 위한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서 빈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빈곤의 상태에 처한 어떤 그런 빈곤층에 대한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좀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념에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보편주의 원칙이 아니라 선택주의, 선별주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원리는 이제 평등주의죠. 빈곤층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열등처우의 원칙, 빈곤층 일정 수준 이하의 빈곤층에는 동일한 어떤 1가구냐 2가구냐에 좀 나눠서 세분화되긴 하지만 세대별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급여 혜택인 의료급여라든가 아니면 주택급여라든가 아니면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급여에 대해서 평등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빈곤계층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격을 갖추려면 자산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재원은 보험료가 아니라 국민들이 낸 일반 조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류층과 빈곤층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급여 수준은 열등처우의 원칙, 즉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원칙, 그 다음에 수급권의 성격은 권리성이 약하게 되는 어떤 사회보험에 비해서는 어떤 수급권의 성격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 사회 공공부조 정책에서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그 다음에 의료급여 정책인데요.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관련 법의 제1조의 목적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생활이 어려운, 즉 빈곤층 또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 기초생활이라고 되어 있죠. 기초소득선을 정하고 그 소득선에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그게 현물이 되었든 현금이 되었든 필요한 경우에 좀 그 현물이나 또는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답게 사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수준들을 맞추기까지의 어떤 그런 지원 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바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은 무각출로 돈을 납부하지 않죠.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세로 그 지원 정책의 어떤 재원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급여가 제공이 되죠.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생계급여, 주택급여, 의료
의료급여, 뭐 또는 뭐 다양한 어떤 급여 수준을 좀 급여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급여, 또 임산부에게는 해산급여, 또 갑자기 돌아가신 분에게는 장제급여, 또 자활급여, 뭐 이런 다양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국민에게 일상에서의 어떤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 원칙은 이렇게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책임의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그 다음에 보충성의 원칙, 타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자립조장의 원칙, 또 무차별, 평등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데요. 공공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공에서 국가 사회적으로 사회 구조상 또는 산업 발전의 어떤 흐름상 사회 구조나 또 변화에 또 정책적인 어떤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생존해 계시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공공 책임을 강조를 하는 거면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생활보장 원칙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실된 급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국민들의 우리 사회에서의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열등처우의 원칙, 건강하게 자기 생활을 유지하려고 있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재원을 들여서 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좀 수준들이 좀 비슷하기는 해도 넘어가지는 않아야 된다. 즉 열등처우의 원칙들이 아직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것들이 아까 보충성의 원칙인 세 번째가 보충성의 원칙인데요. 가능한 한 개인이 자신의 생활의 어떤 유지 향상을 위해서 자신의 소득 또는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 이를 발전시키는 것을 보충성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조금 더 나은 삶을 노력하기 위해 현재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워크페어라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직장이 뭐 이렇게 임시직이거나 아니면 그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그 사회생활 소득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그게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법 우선의 원칙인데요. 우선 이제 부양 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어떤 법령에 의한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해서 행하여지는 것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에 모든 보장되는 정책들, 서비스들을, 국가 정책들을 다 혜택을 받아본 후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그 후에 그런 어떤 최후의 급여가 지급되는 어떤 그런 원칙들을 이제 타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의한 부양 의무자의 부양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요번에 바뀌었죠.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자립조장의 원칙입니다. 자립과 자활이나 또는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 원칙에서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고 또 그분들이 국민적인 어떤 기초 생활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분들이 건강하게 스스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조장을 직접 목적으로 자활급여를 지급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의 삶을 자립을 또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립조장의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6번째 마지막으로 무차별 평등의 원칙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는 평등하게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빈곤의 주관적인 원인
이런 것들을 묻지 않고 현재 처한 상태에서 그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객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급여는 수준에 맞도록 평등하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급여에서의 기본 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또 세 번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어떤 운영 기준입니다. 그래서 급여의 기본 수준, 급여의 개별화, 또 세대 단위의 급여, 또 신청주의의 급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래야 될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급여의 기본 수준인데요. 네. 얼마만큼의 어떤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기초생활을 보장할 거냐 하는 건데요. 급여의 기본이 어떠냐, 어느 수준이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의 개별화, 급여의 개별화는 어떤 수급자들이 실제 급여를 받게 되는 어떤 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 등 수급자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개별화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내용과 적절한 수준으로 이런 어떤 보장 정책의 서비스들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세대 단위 급여입니다. 개별 가구 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뭐 개인별로든 하고는 하지만 어쨌든 가족들, 빈곤층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일상적으로는 어떤 세대별 또는 가구별 기준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가구별로 또 급여를 주는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가족을 좀 통합하는 측면에서 가족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어떤 실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신청주의 급여입니다. 그래서 수급권자, 해당되는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 가족들이 실제 해당 지역의 그 담당자에게 이런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어떤 급여들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청주의의 급여를 좀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의 선정, 자격기준인데 이 부분이 이제 올해 2020년 9월서부터 작년서부터죠. 그래 좀 2021년 9월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부양 의무자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소득 인정의 기준 두 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즉 제가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 그러면 혹시 제가 친척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자녀분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생활을 하고 계시면 저한테 제가 그 가족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을 먼저 우선 책임을 두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빈곤 상태에 떨어져 있었어도 가족이 있거나 친척이 있으면 그분들이 도울 수 있는 어떤 혈연 관계다라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기준에서는 좀 탈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요. 2021년 10월부터 그동안 이제 많은 그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들에서 이런 그 수급자 기준이 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내는 가족 간에도 사이가 남보다 못해서 이제 이렇게 소식이 끊겨 있다거나 어떤 지원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그 가족 가구단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족이나 자녀가 있다라는 어떤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실제 그 가구가 아니면 그 클라이언트가 수급자가 처한 상황만을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기준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요구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통과가 돼서 2021년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또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계급여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이제 296페이지 또는 297페이지에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 그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노인분이거나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가족들이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이혼한 남편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사정에 의한 이혼한 남편은 아니에요. 네, 가족이나 뭐 자녀 관계가 있다거나 친척들이 있다거나 그래서 혈연 관계에 가진 분들이 어떤 그분을 돌봐야 될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그러면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분들 때문에 이런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었죠. 다만 이제 그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그 전에도 받았었는데 이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기준을 없애서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런 거죠. 기준 중위소득의 1인 기준으로 그 환산액이 54만 8천 원이 안 되면 이런 분들은 이제 요만큼이 될 수 있도록 그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복지계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항들의 하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생계급여는 이제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1인일 때, 뭐 다인 가족일 때 기준들이 좀 나와 있고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다르죠.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생계급여, 40%는 의료급여, 44%일 때 주거급여, 50% 이하이면 이제 교육급여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금액들이 나와 있고요. 보통 가족이니까 3인에서 4인이죠. 그래서 소득 환산 금액이 뭐 이렇게 한 달에 112만 8천 원이 안 된다 또는 138만 원, 약 140만 원이 안 되면 생계급여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금액에 따라서 교육급여라든가 뭐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의 서비스도 이제 생계급여, 그 다음에 주거급여, 그 다음에 교육, 해산, 장제급여, 그 다음에 자활급여, 자활에 필요한 어떤 다양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급여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의료급여 정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실제 병원에 가시려면 다양한 어떤 비용들이 소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병원 가기 어려우실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런 그 무료 또는 실비의 의료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좀 유지하도록 살아 계시는 동안 건강하게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바로 의료급여 정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는 이제 무료로 하는 경우도 1종이나 2종이냐 급여를 받는 거에 따라 다르고요. 또 1종이나 2종에 따라 해서 자기 부담금도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뭐 이제 자부담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의료급여를 받게 되시는 분들은 자부담 비용도 아주 굉장히 낮게 이렇게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까 중위소득의 몇 프로였죠? 40% 이하는 이제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이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 의사상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입양대 18세 미만 아동, 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한 사람, 또 이렇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정된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이 이양하는 사람, 또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분들, 실제로 이제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오셔서 5년 동안은 의료보호 정책들을 받으시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독립하셔서 자활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필요 인정을 받으셨을 경우에 의료급여를 좀 받으실 수 있고요. 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시는 분들, 또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렇게 의료급여의 수급권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유형으로는 보통 1종 수급권, 그리고 2종 수급권 이렇게 하는데요. 1종 수급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 난치성 질환 등록자, 중증 질환 등록자, 또 시설수급자, 또 행여 환자, 또 아까 보셨던 의료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1종 수급권을 가지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2종 수급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는 이제 2종 수급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의료 급여에 대한 어떤 서비스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어려우신, 아까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 보통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긴급하게 재해가 발생된 상황에서 또는 그래서 본인의 뜻과는 좀 무난하게 외부의 어떤 환경, 사회적인 환경이나 구조의 문제 때문에 또는 국가가 처한 어떤 위기나 어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이나 어떤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셔서 미처 가게를 돌보지 못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분들에게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서 정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회보장 정책 중에서 공공부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는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교시 준비하겠습니다.